자, 이번에 보면은 몇 페이지죠? 41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41페이지. 41페이지 보면 이번에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농지연금을 가지고 투자할 거를 가지고 제가 권리 분석을 해드렸는데, 투자할 때는 연금으로 시작하지만은 여기 보게끔 되면 제가 건물 인허가는 받을 수 있는 땅으로서 일반 주택은 안 되고 공장이나 창고 정도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으로 해서 제가 연금으로 투자해도 될 만한 것을 고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가입 연령량 나오죠. 41페이지 보세요. 가입 연령 본인이 몇 세 이상일 것? 60세 이상일 것. 여기 보면 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래. 64년생이 환갑이 되나 봐 이제. 원래.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네 보면. 원래 환갑. 아우, 환갑 되는 사람들 많네 보면. 그다음에 영농 경력이 보면은 얼마? 5년 이상입니다. 영농 경력은 뭘 갖고 따지냐면 옛날에 농지대장, 농업경찰 확인서, 그다음에 농업조합원 가입증명서 이런 것을 가지고 5년 동안을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게끔 되면 연금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대상농지입니다. 대상농지 지목이 전답 과손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대상자 공부상 지목 전답 과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내가 영농 경력이 5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담보로 지불을 내면은 그 땅을 가지고 2년 이상 농사는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농 경력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5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고, 영농 경력이 5년이 있다 그러면은 이 농지 연금을 받을 땅을 갖고 2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잡으십시오. 재외농지 이렇게 돼 있죠. 재외농지 불법 건축물이 있는 토지, 다른 사람하고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돼 있든지 개발 계획이 있을 때는 농지연금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8년 1월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경매로 추천을 해주면서 농지연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안 된다 그랬죠. 자, 근데 보면 그 밑에 보면 다만 농지연금 신청이 현재 신청인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얼마? 30km 이내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면 제일 먼저 영농 경력을 5년을 만들고 내가 연금을 신청하려면은 그쪽으로 옮겨서 2년 이상을 있어 직선거리 30km나 같은 내에 2년 이상 있어야지 연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랬다가 이번에 얼마 전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면 농작업을 위한 농기의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려면은 농기계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농로는 확보해야지 농지연금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연금이 지금 많죠. 일반 연금도 많고 국민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연금, 주택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농지연금이 좋다 하는 이유는 감정가의 90%, 그 다음에 공시지가의 100%를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감정가로 해주십시오. 나는 뭘로 해주십시오? 공시지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의 농지를
내가 4억 주고 샀다고 가정하십시다. 4억 주고 샀어도 그거를 내가 농지연금을 신청하면은 다시 농어촌공사에서 감정을 하거든요. 감정을 하면은 그거를 내가 경매로는 감정이 10억이 됐는데 내가 연금을 신청할 때 감정은 9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억짜리를 감정사에 따라서 9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11억도 될 수가 있지만은 내가 경매로 4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그 감정 가격을 4억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택연금도 있죠.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그것도 감정가 갖고 하죠. 감정 가격이 10억인 주택을 3억 주고 살 수 있어요? 4억 주고 살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농지는 감정 가격이 10억인데 3억이나 4억 주고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골라드리겠다는, 왜 그런 농지가 생기는지.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보도자료 하고 2024년 3월 28일 날 보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농림축산식품에서 보도자료 했잖아요. 네.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 발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4도 3촌 일주일이 7일인데 4일은 도시에 있고 3일은 촌에 있는다 해서 4도 3촌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여기 뭐가 있죠? 체류형 쉼터, 주말 영농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빈집 활용, 빈집도 숙박업을 실증 특례 확대를 하고 매매 가능한 농촌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 연계를 거래를 활성화하겠다. 빈집도 알 수 있게끔 하겠다는데,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요거는 보도자료 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쓴 걸 제가 잠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과 관련해 하반기에 농지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기자가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저는 농지법을 개정하지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법을 따로 만드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자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농지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왜 농지에 대해서 법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개 중에서 또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법 자체가 하나를 만드는 것이 농지법을 개정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은 보면 이렇게 했을 때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한다. 1가구 2주택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평수는 얼마? 66.2 20평 미만일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농지에다가 집을 지어도 지금 농지에다가 농업용 창고 진다고 해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체류형 쉼터 집을 진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로 바꿔주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보면 대부분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일반인들이 예측한 거고,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농막이라는 것이죠. 농막을 조금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농막은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걸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숙소가 필요가 없는 공간으로 보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다뤄지질 않습니다. 그건 농막입니다. 근데 여기에 20평짜리 체류형 쉼터라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되죠? 주방 만들어야 되죠. 화장실 만들어야 되죠. 즉 이 얘기를 뭐냐면 농막은 배수로의 설치 의무가 없지만은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배수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배수로가 없는 곳에 이걸 그냥 해줄 것이냐? 저로서는 조금.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농막 수준으로 해서 다룰 것이냐, 건축법에서 건축물로 해서 다룰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행 허가를 만들어 놨잖아요. 개발행 허가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난개발을 방지하는 거고, 난개발을 방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배수로가 없는 곳에다가 집을 지어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물이 일반 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절대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체류형 쉼터에서 과연 그것을 허용한다?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거 보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심 지역에서는 배수로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로 연결시키는 것들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어디죠? 시골이죠. 시골에는 배수로 없는 곳이 많죠. 그럼 배수로 없는 곳에 집을 지어요, 못 지어요? 아니, 배수로 없는 곳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침투식 정화조라는 겁니다. 제가 그 젊었을 때 사우디를 갔었거든요. 사우디 아주 그 저기 막 사막 벌판에다가 그 이제 조인트 뱅킹 센터로서 그때 오일머니가 올라가다 보니까 세 개의 은행이 합쳐갖고 그때 그 20몇 층짜리 그 빌딩 3개를 짓는데 사막 가운데다 지었거든요. 그 사막 가운데다가 질 때 거기 배수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도 그 건물 지하에다가 지하 침투식 정화조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보면은 한 15m를 파서 자갈을 다 넣고 그 15m에서부터는 한 50m를 이렇게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땅에 한 수백 개의 구멍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다가 자갈을 넣고 그렇게 해서 거기 그 빌딩에서 쓰는 정화조 오수를 그리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로 내려가게끔 한 건데, 제주도에도 지금 배수로가 없는 곳에는 이렇게 침투식 정화조를 쓰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주도에서 집을 지으려면은 우물을 파지 못하기 때문에 상수 끌어오는 것은 상수 끌어오는 게 땅값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 우리 육지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아닌 곳에서는 배수로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배수로 설치하는 것이 땅값하고 비쌀 때도 있는데, 다른 것이 제주도는 상수 우물을 못 파게 됐으니까 상수를 끌어와야 되는데 상수를 못 끌어다니까 그런 돈이 들어가는 거고, 배수로는 침투식 정화조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유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여기 20평 미만이기 때문에 침투식 정화조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안에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린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연금용으로 농지를 사서 체류형 쉼터를 지어놓고 정말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시골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러죠. 농지는 10억짜리를 얼마에 살 수 있다고요? 4억 주고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런가? 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체류형 쉼터 면적이 10평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 대부분 그럴 걸로 예측하고 있다는 거고, 농지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예측을 하는 거고, 일반 유튜브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다른 법이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더 연구를 해갖고 다음 달에 농지법을 강의할 때 그걸 가지고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유튜버들은 정화조나 이런 걸 설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쉬운데,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체류형 쉼터라는 것을 20평짜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반드시 배수로가 필요하거든요. 수도는 우물을 파면 된다는 거 하지만 배수로가 필요하니까 배수로 없는 곳에다 어떻게 그런 걸 막 설치하게끔 되느냐. 지금 그리고 그런 배수로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의 허가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엄격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남아있다는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근데 유일한 해결책은 큰 집이 아니다 보니까 20평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침투식 정화조를 제주도에서 만들지 그런 식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데가 화성, 용인, 평택, 안성 네 군데인데 화성 땅을 하나 골랐습니다. 감정 가격이 얼마죠? 5억 9천인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2억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5억짜리를 2억까지 떨어뜨리는 건 아니죠. 자, 여기 보면 제가 뭐라고 지나간다 그랬죠? 상단에 뭐가 지나간다고요? 고압선 지나가는 땅을 보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면 우리는 선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에도 상단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5억 9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억 2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몇 페이지죠? 44페이지 보십시오. 44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여기 두 줄을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두 줄을 그어놓고 지금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걸 표시해놨죠. 자, 그런데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27-6 해가고 이렇게 긴 땅이 3개가 있는데 왼쪽에 이렇게 혹처럼 나온 땅이 있죠. 이 땅이 뭐냐면 도로에 연결시키기 위한 땅입니다. 요 땅을 통해서 도로로 가는 겁니다. 밑에 44페이지 밑에 항공사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도로가 있고 그 도로가 지금 보면 논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어야지만이 연금을 준다는데 이거는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는 가능하고 추후에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고압선이 지나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주택으로는 안 됩니다만은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에는 고압선이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땅이 좋아서 제가 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감정 가격이 5억 9천이면 거의 6억짜리죠. 6억짜리를 거의 지금 2억 1천 정도에 좀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감정을 하게끔 되면 여러분이 이걸 사서 5년 동안 농사를 짓고 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감정한다 이런 얘기. 그러면 내가 이거를 2억 1천에 샀다고 해서 2억 1천에 감정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5억 9천이 될 수도 있고 6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낙찰을 받은 가격에 의해서 감정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낙찰을 받은 가격이 2배 이상으로서 감정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에 의해서 연금을 받고 화성이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만들 수 있어? 도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도로에 접할 수 있고 창고나 공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악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연금으로도 괜찮고 중간에 만약에 환경이 변해서 창고나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하면 또 감정가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48페이지죠. 이번에는 아산시 배방읍 회룡리 138번지입니다. 이것도 감정 가격이 11억이 3억 8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 가격이 한 14억 정도쯤 되니까 65세 되시는 분이 300만 원의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수강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낙찰을 받아서 그대로 해갖고 신청을 해봤더니 감정 가격이 약 14억 정도쯤 되시는 분이 65세 되시는 분이 연금을 신청했더니 그 당시에 약 300만 원으로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는 11억 정도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2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농지연금에서 제일 약점이 뭐냐면 300만 원이 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억 이상짜리도 15억짜리도 300, 14억짜리도 300. 여기는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한전에서 지상권 설정을 해놨죠. 이게 기준권리보다 앞선 거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인수입니다. 기준권리 설정, 압류, 가압류 제일 빠른 것이 기준권리인데 그 기준권리보다 위엔 지상권 설정, 인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이거는 철탑이 지나고 고압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등기부 등본에다가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49페이지 보시게끔 되면은 감정평가사가 위에 선하지 해가지고 위에 금이 거진 것이 있고 밑에 제가 보면 항공사진이 보이죠. 항공사진 보이는데 요 밑에 보게끔 되면은 도로와 접혀져 있죠. 도로와 접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공장이나 창고를 짓는 데는 문제가 없고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에서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50페이지 보면 왼쪽에 철탑 이렇게 있는 게 보이죠? 항공사진에도 네. 보이죠? 네. 이렇게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이 동에서 보면 여기 철탑이 저 뒤에서 보이죠?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요때 도로변 옆에 붙어있는데 저 왼쪽에 보면은 철탑이 저렇게 지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철탑이 지나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는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면 닭들 피해서 매매가 안 돼요. 그런데 공장이나 창고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은 근저당 설정이 있고 지상권 설정이 한국전력에서 해놓고 천안 새마을 금고에서 얼마를 했죠? 9억을 해놓고 이것이 경매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진 거죠? 보면은 지금 3억 8천이죠. 아산시 배방읍도 상당히 그러니까 땅으로 용도 지역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주변으로 보면은 괜찮은 곳입니다. 아산에. 자, 그 다음 걸 보시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음성군 소유면 비산리 665고 728평입니다. 자,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에 이것도 제목이 답이죠. 농지 취득 자격증도 필요한데 이것도 얼마짜리죠? 1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4,300만 원까지 떨어졌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농지연금으로도 좋고 일반 투자로도 좋은 땅으로 저는 봅니다. 700평인데 4,300만 원이라는 얘기는 10만 원이 지금 안 갔다는 뜻 아니에요. 음성인데 사실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은 2, 30만 원은 가요. 음성도. 그런데 지금 10만 원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제가 농지연금으로 신청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농지연금이 안 해도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665 해갖고 여기 보면 지금 54페이지 보면 감정평가사가 해놓은 곳이 있죠. 근데 그 밑에 제가 항공사진을 찍어놓은 곳이 있죠. 우리 땅 바로 위에 뭐가 있죠? 축사가 있죠. 네. 축사도 아주 크죠. 네. 냄새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많이 나요. 많이 날 것 같죠. 네. 특히 요즘 같이 여름에 비 올 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밑에 55페이지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으로 되어 있죠.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2407제곱미터죠.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근데 그 밑에 뭐로 되어 있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죠. 그러니까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만들기 전에 축사가 지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어져 있죠. 그러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됐을 때에 자 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옆에 거의 우리 땅보다도 더 넓은 대형 축사가 있는데 가축사육 제한구역 돼 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에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 이전 그 밖에 유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축사를 치워라 명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는 1년 이상의 유효 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렇죠? 1년 이상. 그러니까 뭐 1년 이상이라고만 얘기했지 뭐 3년 이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뭐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고 1년 이상 기회를 주고 당신 없애라 하는 거를 압력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고압선은 안 없어지는데 축사는 사놓고 기다리면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 가는 땅이 축사가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5만 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사놓고 3, 4년 기다리면은 축사는 이렇게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축사 옮겨가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3, 4년, 4, 5년 정도 지나가다 보면은 축사는 옮겨지면은 이 땅이 재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농지연금으로 투자하는 마음으로 사놓고 축사가 없어졌을 때 재가격 받고 팔고 나오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 함양리입니다. 이것도 감정 가격이 8억 2,500인데 2억 8,300까지 떨어졌고 957평입니다. 즉 2억 8,300이면 8억짜리가 한 얼마야? 한 100만 원 정도쯤 됐던 것이 지금 50만 원 정도로 떨어진 거죠. 자, 이게 참 제가 보니까 이 경매 추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한 3, 4개월 전에 왼쪽에 있는 요 땅 있죠? 요 땅이 사실은 왼쪽에 있는 우리 113다시 왼쪽에 있는 이 땅이 경매로 나왔어서 제가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지적정 도로가 없거든요. 구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보면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63페이지 보세요. 63페이지 보면 이거 저기 뭐 제가 예전에 이거 경매로 추천했던 거 기억 나십니까? 현황 도로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제가 보면은 자 보십시오. 몇 페이지냐면은 64페이지 보십시오. 64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축사를 건축물을 지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기존 도로, 기존 배수로 있어가지고 여기도 인허가가 나서 축사 인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가. 근데 사실은 축사로 인허가를 내놓고 축사로 쓰지 않고 일반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용도로. 건축물 관리장은 축사로 돼 있었는데 그리고 양옆에 두 개를 축사를 받았는데 가운데를 막아갖고 가운데도 같이 창고를 쓰고 있었던 것을 제가 경매로 추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앞에 이 기존 도로였었는데 이 도로를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도로까지 그대로 가는데 자 보십시오. 64페이지 제가 표시해놓은 거 보십시오. 보면 거기 녹색을 표시해놓은 것이 있죠. 그게 이제 173-6에
우리가 낙찰 받는 땅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게 뭐죠? 왼쪽에 보면 국어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로 돼 있죠? 국유지로 돼 있죠. 조금 아까 제가 보면 건축물 현황도에서 보면 이것이 뭐냐면 연결된 같은 국어구 국유지예요. 근데 지목은 국어로 돼 있지만은 국유지가 현황에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도 이 도로를 이용해서 그대로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도 다닐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제가 그 농지연금으로 투자할 것을 이렇게 4개를 골라서 지금 2개는 뭐가 있죠? 2개는 아까 고압선이 지나갔죠. 하나는 뭐가 있죠? 축사가 옆에 있죠. 하나는 지석동 도로가 없죠. 다 나름대로 있지만 감정 가격보다는 우리가 반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연금용으로 투자를 하고, 만약에 연금용으로 투자를 해서 갖고 있다가 창고나 공장으로 인허가 받을 수 있으면 상당한 땅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2개를 다 볼 수 있고, 전부 다 자동차도 들어갈 수 있고 인허가가 받을 수 있는 땅으로 해서 제가 농지연금으로 추천한 것이 4개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 초보들이, 왕초보들이 가장 투자하기 쉬운 지분 경매입니다. 자, 이번 10번째 물건입니다. 보면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여기 보면은 암사동의 다세대입니다. 몇 페이지 나오면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인데 강제 경매로 나왔고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제 경매 청구금이 3억 2,600만 원입니다. 여기 지금 감정 가격이 얼마죠? 2억 2천이죠. 그러니까 이 다세대가 2분의 1이 2억 2천이라는 얘기는 단 4억에서 4억 5천 정도 가는 다세대가 얼마 때문에 경매로 나왔죠? 3,260만 원 때문에 경매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분 경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냐면 다시 지분권자한테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목적이 지분을 샀을 때는 파는 방법이 지분권자한테 팔든지 아니면 경매로 팔든지예요. 아니면은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2분의 1 지분 때는 같이 파서 나누십사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3개인데,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샀을 때 지분권자한테 파는 거, 하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같이 다 팔자는 거, 그것도 이것도 다 안 되면 경매로 파는 겁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보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을 생각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그대로 거주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이 공자 우선 매수를 하든지 취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3,200만 원에 우리가 청구 금액이니까 3,200만 원을 갚아버리면 취하가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이 여기에 주인 노릇을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살 수가 있겠죠. 만약에 경우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한다면은 여기에 최저 가격이 1억 4천이면 우리가 만약에 1억 5천을 주고 낙찰을 받는다면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려면 1억 5천이 있어야 되겠죠. 1억 5천이 필요하냐 3,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분이, 자 보십시오. 몇 페이지나 하면은 70페이지 보십시오. 70페이지 보시면 천 누구하고 최 누구가 2분의 1씩 갖고 있죠. 그럼 얼핏 보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부부지간에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경제 공동체로 보는 것이 맞는데, 여기 천 누구라시는 분이 가압류 하고 강제경매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3,200만 원을 갚는다고 해도 또
또 경매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취하를 안 시키고 공자우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가압류가 19년도 거예요. 이 19년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실질적 등기부등본상에는 남아있지만 실질적인 채무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압류. 그러니까 압류가 아니고 가압류였으니까 돈을 받았으면 가압류 그냥 해지를 안 하고 그대로 뒀다고 할 때는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살아있는 가압류는 20년짜리 있죠.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300 얼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카카오뱅크가 4천만 원, 자산관리공사가 300만 원 다 살아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 8천만 원의 빚이 대해서 갚아야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뜻 보면은 공자우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취하시킬 수도 있고. 아이고 도대체 계속해서 빚을 지니까 난 못 살겠다. 너가 안 살겠다. 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그래요? 그럼 우리 가서 저기 공시지가산 내놓고 팔읍시다. 할 수도 있고 뭘로 해도 상관이 없이 우리는 2억 2천을 낙찰을 받은 가격을 1억 4천에 받으니까 뭐 1억 5천원을 다 둘 수도 있지만은 2억 2천을 내가 금매로 판다서 2억 정도 주고 판다고 하더라도 둘이 같이 가서 앞에 공인중개사 내놓고 4억 5천짜리를 4억 주고 팔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3, 4개월에는 팔리니까 지르지 않고 사신다면 취하를 시키면 취하 동의서를 찍어주느라고 한 3, 400, 4, 500 받으면 되는 거고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면 다른 것도 들어가면 되고 공유자 우선 매수도 들어오지 않고 취하도 시키지 않으면은 찾아가서 같이 팔아서 내놓읍시다.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들한테다가 실거래 가격보다 조금만 낮춰서 내놓으면은 한두 달이면 금방 나가는 위치가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지하철 역세권 앞이더라고요. 위치 자체가 좋더라니 해볼만 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11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2분의 1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상속을 받았는데 제가 보면 형제들이 상속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동생이 오빠의 이름으로 등기를 다 넘겨주고 돈을 얼마로 받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 돈을 안 줘서 그런지 전 지분권자가 등기를 넘겨줬다가 강제 경매를 2억 1,300을 청구하면서 경매를 지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면 아파트를 상속을 받아서 남매가 상속을 받아서 오빠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보고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이거 내가 그냥 내 걸로 다 하다 보니까 상속을 받았던 거를 가지고 오빠 이름으로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오빠가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는데 동생한테 약속했던 돈을 안 주니까 그럼 너 그 강제 경매를 해서 돈 받을 거 있는 걸 채권을 가지고 이거를 경매를 집어넣는 것이 2분의 1만 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지분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라 그랬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계속하기 위해서 나머지 지분을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자기가 살려고 동생 거를 넘겨받았었던 건데 돈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못 주다 보니까 경매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시 우리가 그 지분권자가 살려고 할 거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정가격보다 5%만 싸게 내놓으면은 둘이 같이 가서 팔자고 내놔도 바로 되고 만약에 여기 있는 오빠라는 사람이 그것도 못해 뭐 할 때 버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빠를 상대로 해서 지료 청구를 하고
판결을 날 때까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리는데 그 치료금을 가지고 오빠 우리가 낙찰받은 거 말고 나머지 지분만 경매로 집어넣고 우리는 공정선 매수 신청을 해서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중원구 둔천대로에 있는 아파트 위치는 좋은 거고 언제든지 팔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49%까지 떨어지고 70%까지 떨어졌어도 지르지 않고만 낙찰 받는다고 하면 돈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74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게 보면 장국현 거를 장국현 지분을 하고 김순진이 2분의 1, 2분의 1 지분이 있던 거를 같이 이렇게 김순진이하고 이렇게 같이 샀죠. 같이 샀어요, 않습니까? 보면 같이 샀는데 보면은 여기 보면 같이 샀다가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시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각 누구가 다 2분의 1이 다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강은영이가 같이 있다가 보면은 이걸 경매로 집어넣었죠.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12번째 보시겠습니다.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이것도 강제 경매로 해서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경매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감정 가격이 1억 9,600에서 9,6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아파트하고 달리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나 다세대는 금방금방 나가고 아까 암사동이나 이게 성남시 중원구는 금방금방 매매가 되는 것인데 여기는 평택이고 팽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나간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절대 지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49%까지 떨어진 겁니다. 팽성이 예전에는 상당히 좋았던 자리입니다. 왜 좋은지 아세요? 팽성이라는 곳에는 미군들 해병대 쪽에 있는 군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미군대 부대를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미군들을 옮겼을 때에 초창기에 미군 부대를 만들어 놓고 거주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임대를 해서 군인들이 인근에서 거주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팽성의 땅값이 올라가 갖고 미군에게 빌려주는 집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부대 안에다가 그 군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를 다 지었기 때문에 임대로 지었던 주택이 남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팽성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10년 전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3자한테 팔지 않고 여기에 사시는 분이 다시 살 거라는 확신이 거의 99% 이상 들었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도 만약을 모르기 때문에 49%까지 떨어졌을 때 추천한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권리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잘 먼저 보면 최 누구가 가지고 계셨었죠. 그렇죠? 근데 상속을 했죠. 상속을 했는데 최 누구하고 최 누인데 하나는 63년생이고 81년생이고 원래 가졌었던 분은 36년생이죠. 그러면 얼핏 보면 여기는 아들, 여기 밑에는 손녀. 그렇게 됐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보면 2분의 1 지분씩 상속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63년생 이분이 또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 2분의 1 지분을 누가 받았어요? 지금 현재 황누구라는 분이 다시 상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하고는 63년생이고 56년생이면은 이분이 부부였다 그러면 7년 연상의 여자고 그러면 그 부부가 아니면은 상속을 받을 리 남인데 상속을 받는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 건데 원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한테서 아들하고 손녀가 상속을 받았는데 아들이 다시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아들 지분은 다시 황 누구가 다시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손녀는 여기서 살고 있지 않고 상속을 받은 황 누구라는 분이 56년생인데 이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봤더니 얼마 전에도 강제경매가 나왔다가 취하를 시켰는데 그 강제경매 나왔다가 취하시킨 걸 봤더니 2천 몇백만 원을 강제경매로 나왔다가 취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다시 1,300만 원으로 또 강제경매가 나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이 여자분께서 그 1,300만 원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갚게 것이다, 취하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르지만 않고 입찰에 들어가셨다가 가장 좋은 것이 보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빨리 회수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낙찰 받아가지고 취하 동의서 받고 우리 입찰 보증금 받는 데까지 길어봐야 한 달 반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죠. 원래 입찰 보증금 들어갔던 건 다시 받고 취하 동의서를 해주느라고 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원래 팽성읍에 이렇게 옛날 집은 조금 제가 꺼리는 것이 집이 늘어나 있는 곳. 집이 늘어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혁신도시, 김천, 나주, 진주. 혁신도시 만들면서 그 혁신도시 때문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혁신도시를 지어놓고 아파트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는 안 늘었어 보니까 혁신도시는 집이 남아갑니다. 그래서 옛날 집은 가격을 싸도 매매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팽성 마찬가지로 미군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들어와서 임대주택을 연세로 1년치를 한꺼번에 주고 그걸 미군에서 받으니까 제일 틀림없이 짓다 보니까 이런 곳에 엄청나게 많은 미군들에게 대해줄 수 있는 집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늘어났는데 처음에 미군들이 왔을 때는 집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 임대를 주고 미 국방부에서 돈을 줬었는데 지금은 영내에다가 집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런 집들이 지금 공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서 미군에게 빌려줄 수 있는 좋은 집이 있는데 옛날 집 매매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렇지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고 취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평원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감정 가격에 의해서 이 가격이 조금 좀 세다 했을 때는 한 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 물건인데 금액이 7분의 2이지 않습니까? 질리지 않고 나 혼자 단독 임차를 한다고 하면은 5,17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하면 해볼만 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 보면 강제경매 청구금이 얼마로 돼 있죠? 1억 3천이죠. 자, 이거는 제가 보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방 누구라는 분이 원래 다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 누구는 이 방묵의 아들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빚을 지다 보니까 왜 당신 상속을 받지 않았느냐 해갖고 사치행위로 해갖고 강제로 상속을 시키고 경매를 청구했는데 청구 금액이 1억 3천이 넘다 보니까 지금 최저 가격보다도 청구 금액이 훨씬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취하시킬 일이 없죠. 경매가 그대로 진행돼 가는 겁니다. 이거는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는데
이때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모친이 사시는 분이 내 지분을 다시 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마에 팔아야 되죠? 감정가에 팔아야 되겠죠? 감정가 이상은 못 받지 않습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감정이 한 1년 이전에 해놨기 때문에 이 감정가가 그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할 때는 70%에 들어가도 되지만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가격을 조사해 봤더니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 하면 이번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감정 가격 이상으로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찰에 들어간다 해도 5,200만 원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면 얼마에 팔아요? 7천만 원에 파는 겁니다. 7천만 원에 파는데 깎아달라면 또 깎아주면 얼마에 팔아요? 6,500 주고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5,200 주고 사고 6,500에 판다고 해도 1,300만 원 남는데 거기서 등기 비용 빼고 못 뺀다 그러면 몇백 원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현재 이 감정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감정 가격이 하락세 있다고 할 때는 한 번 더 걸르고 상승대에 탄다면 최저 가격으로 입찰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수강생들께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다가 물어봐요. 얼마에 입찰 들어가세요 하고 물어보면은 그분은 그 물건을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부동산을 사는 거 내가 사용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왜 사는 거죠? 돈을 벌려고 사는 거죠.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살 때는 내가 얼마에 누구한테 팔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얼마에 팔 수 있으니까 내가 얼마에 사자 하고 내가 사는 가격을 결정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종실이가 얼마에 사라 그러면 그 가격에 사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그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반값 공장입니다. 몇 페이지죠? 86페이지입니다. 공장에 투자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공장은 건물하고 기계까지 다 합친다 그랬죠. 근데 내가 그 기계가 내가 쓰려고 하는 공장이 아닐 때는 건물이나 기계는 고쳐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땅 가격과 최저 가격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지금 땅 가격이 얼마죠? 5억이죠. 그러면 여기는 최저 가격이 얼마죠? 5억이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여기가 4차선 대로변 옆에 위치가 아주 좋더라고요. 공장인데 땅이 938평이죠. 14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천구역이 있고 여기 보면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몇 페이지죠? 87페이지 항공사진 보이죠? 여기 하나 3개가 우리가 낙찰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3개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 귀퉁이 딱 있죠? 이건 낙찰 받는 거 아닙니다. 이건 국유지인데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낙찰 받는 거는 우리 요 왼쪽에 있는 세 필지 제가 보라색으로 쳐놓은 거 있죠? 그것만 낙찰 받는 건데 대로변 옆에 있는 겁니다. 4차선 대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추천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은 뭐죠? 계획관리 지역이죠. 자, 다시 68페이지 보시면 여기 4차선 도로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자, 어디 보면 89페이지 보시면 로드뷰 보이죠? 로드뷰 보이죠? 여기는 사실은 이 공장 옥상에다가 간판을 세우는 거 빌려줘도 되는 땅이에요. 그만큼 위치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저가하고 땅값하고 거의 비슷하지만은 위치가 4차선 대로변 옆에 있고 그 앞에 일부 한 100여 평 정도를 국유지를 전면에서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불화받을 수도 있고, 위치가 이런, 제가 만약에 이런 곳에 이런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옥상을 간판 만드는 걸로 크게 만들어서 간판을 1년씩 빌려줘도 몇백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건물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보면, 여기 보면 주식회사 314 뭐 이렇게 했는데, 건물도 보면 상당히 좀 건물이 잘 지어져 있죠. 주 건물이. 내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냉동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보면 2015년에도 옛날에 이것이 경매가 진행됐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도 누군가 낙찰을 받았는 것이 보면 현재 가격보다, 최저 가격보다 더 높게 5억 5,600만 원에 누가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언제죠? 2015년도다 보니까 지금서부터 약 9년 전에. 현재 있는 건물보다 더 나쁜 건물인데,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가격이 5억 500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로서는 충분하게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몇 페이지나 하면은 여기가 93페이지 보십시오. (93페이지) 보면 우측에 보면 이게 조그맣고 쪼가리 땅 제가 빨간 거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 땅은 아까 경매에서 내가 제외된다 그랬죠. 제외됐는데 지목이 답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뭐죠? 국유지로 돼 있죠. 공장이다 보니까 이 국유지로 돼 있는 것을 지목이 답이다 보니까 등기 이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좀 그 농지법도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헌법에 명시된 얘기인데, 이것이 뭐냐면 소작농을 방지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소작농 받아가지고 땅만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놀고 먹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요즘에 소작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 주인이 농사를 안 지면 안 되니까 가서 좀 지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이 있지, 농지 소유자가 너 농사 질래? 너 얼마 소작료 받아갖고 소작료 주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농지를 개인이 사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도 공장을 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장을 지려고 공장 법인은 농지를 사지 못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이게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보면 농업진흥지역은 법인이 사면 안 된다. 이건 맞아요. 왜? 전용을 안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일반 농지는 누구든지 사서 전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공장 법인이 사서 공장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지으면 되는데, 못 사게 돼 있으니까 개인이 사는 거예요. 개인이 사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다시 법인한테 팔아야 돼요. 법인은 공장을 빨리빨리 넓혀서 공장을 만들고 싶은데 사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조금 좀 그런 법도 수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하여튼 간에 여기에 이 지목이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인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국유지다 보니까 점유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93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자동차가 4차선 도로로 국도변 옆에 있죠. 자, 15번째 보시겠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입찰 들어가시려고 하면 서로 얘기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내가 들어갈 거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밥 한 번 사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더 올라서 지르지 마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22에 80486인데 제가 여태까지 공장 본 것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뭐냐, 공장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3천만 원에 1,000만 원씩 월세 받고 있더라고요. (14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4억 9,900까지 떨어졌습니다. 1층, 2층이 돼 있고 여기 보면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공장만 다닥다닥 지어져 있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땅입니다. 자, 95페이지 보시면 옆에 보면 빽빽하게 공장이 다 들어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 산업단지로 분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공장을 지은 거고 여기 공장 산업단지로 보시면 거의 맞다고 보십니다. 근데 공업단지로 공업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어진 공장 용지대. 자 보십시오. 여기 제가 이것도 보고 웃었어요. 보면 여기 옥상이죠. 옥상에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일로 내려오면 여기 밑에다가 자동차만 되면 1톤짜리 화물차 되면 집이 자동으로 실리게끔 만들어져 있죠. 뭘 하는 공장인가 봤더니 나염 공장이야. 원단을 가지고 뭐해? 물감 들이는 공장이더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근처가 전부 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보면 진명 섬유 이렇게 돼 있죠. 밑에도 메리트 뭐 이렇게 해서 경원산업 뭐 이렇게 돼 있죠. 95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가 원단을 가지고 나야만한 그 단체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지금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계는, 이런 공장은 이게 쓰던 사람들이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설치를 다 해놨고 거기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3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1,000만 원씩 주고 있더라고. 월세 1,000만 원 받는데 지금 5억이면 바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권리 분석 한번 해볼까요, 다시? 자,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 보면 설 누구가 소유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근저당 성전이 언제로 돼 있죠? 2004년도로 돼 있죠? 2004년도.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가 있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99페이지 보십시오. 맨 밑에 보면 환매 대금 그 있죠. 환매 특약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요. 그렇죠? 환매 특약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양주 군했을 때에 여기를 공장 용지로 해서 불화를 하는데 너희가 공장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너희들 팔지 않고 다시 환수하겠다는 환매 특약으로서 분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주군에서 여기를 특화시켜 갖고 이런 공장들을 만들게끔 하고, 만약에 네가 팔았는데 네가 공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겠다 했는데, 이 환매 특약이라는 것은 보면 얼마냐 하면은 보면, 자 여기 보면 101페이지 보면 환매 특약 등기에 대해서 써놨죠. 동산의 경우는 3년이고 부동산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즉 이 얘기는 등기가 환매 특약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났으면 그 권리는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환매 특약을 했냐? 그러니까 공양용지를 만들고 계획해서 그 특화시켜서 만들어 놨는데 땅을 사놓고 공장 안 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몇 년 갖고 있다가 거기가 공장 용지로 되다 보니까 활성화되다 보고 올리면 팔고 나오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수요자 아니면 안 팔겠다는 뜻으로 환매 특약을 만들어 놓고 분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다 지났고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여기는 실질적으로 그대로 허가받은 그대로 잘 사용하고 있고, 3천만 원에 1,000만 원 안에 있는 그런 그 뭐랄까 공장이나 기구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에 1,000만 원이지, 건물만 빌린다고 해서 3천만 원 보증에 1,000만 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투자해볼 만하단 공장으로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겁니다. 5억 집어넣고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 아주 그냥 10억을 집어넣고 1,000만 원이 고정적으로 나온다고만 해도 얼른 하는 건데 보면. 자, 이번에 16번째, 이제는 왕초보들을 위한 반가 아파트입니다. 권리 분석을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도 저만 믿고 제 얘기만 잘 듣고 가격 결정만 잘해서 입찰에 들어가면 되는데, 절대 아까는 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 시세를 알아보고 현 시세가 상승대로 있다 그러면 현 시세에서 10% 정도 다운, 보합세다 그러면 15% 다운, 하락세다 그러면 현 가격에서 20%. 그러니까 여기에 감정가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세를 가지고 상승세를 타는 데도 있고 보합세로 가는 데 있고 하락세 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승세를 타는 지역이라 그러면 현재 매매 가격의 10% 정도를 다운해서,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전 가격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 가격까지 갈 수도 있고 전 가격보다 써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다 보니까 여기는 권리 분석은 다 해놓고 49까지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돼요? 가격만 조사를 해서 나오면은 산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강북구 번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입니다. 대지가 11평인데 전용 면적이 몇 평이죠? 12평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건축법이 예전에는 용적률이 100%였다가 그 후에 2종 일반 주거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때는 용적률이 200%로 바뀌었죠. 예전에는 150%였는데 100%나 110%까지 줄 수 있고, 지금은 용적률이 2종 일반 주거적인 경우에는 용적률이 250%인데 200%에서 210%까지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대지권이 몇 평이? 11평인데 여기 보면 전용 면적이 12평이라는 뜻은 용적률을 200%를 다 차지하지 않고 150%일 때 110% 정도로 허가를 받아서 진 아파트다 이런 뜻입니다. 4억 2천짜리가 2억 7,60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권리 분석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서류상으로 인수와 소멸이 있고, 하나는 현황이 소멸이 있고 인수가 있는데, 여기는 세입자는 없이 전부 다 뭐예요? 주인이 직접 채무자하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면 인도 명령에 의해서 바로 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기준 권리보다 인수할 수 있는 앞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자, 스피드 옥션에서 한 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제일 앞선 근저당 설정이 있죠. 근저당 설정이 이게 뭐야? 기준 권리인데 그 앞에 인수는 뭐였죠?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 세 개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등기부등본에 그거 없죠. 서류상 봤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현황 있죠. 임차인 현황 보면 뭐예요? 채무자 소유 정리돼 있죠. 그러니까 현황에서도 인수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있는 아파트 가격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49%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층수가 안 좋든지 위치가 좀 안 좋든지 아니면 땅 가격이 부동산이 하락세든지 보합세든지 이럴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를 괜찮다 싶으면 현장을 가서 정확하게 현재 거래 가격을 조사를 해보고 그 거래 가격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면 10%만 싸도 돼요. 왜냐면 등기 이전하고 나고 다 끝나고 나면은
더 이 감정가격보다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팔을 때는. 근데 부합세다 그럴 때는 최소한도 15% 이상을 떨어져야지 쟤한테 조금 수수료가 생기고, 만약에 하락세에 있다 그럴 때는 20% 이상 차이가 나야지 됩니다. 권리 분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런 정도라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조금 아까 제가 땅이나 농지연금이나 지분이나는 많아봐야 3명, 4명, 5명이에요. 지금 이거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10명에서 20명 사이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질르져도 안 되지만은 너무 현 최저 가격에 가까워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등기부 등본에 보면 신누구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뭐가 있죠? 삼성카드가 있고 현대캐피탈이 있죠. 현대캐피탈이 이미 개시 결정했죠. 이미 개시 결정한 것이 현대캐피탈입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이 USI 주식회사 펫본트 이러다 보니까 이분은 돈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현대캐피탈에서 이자를 많이 주면서 조금 많이 뽑았고, 이자로 또 받고 또 받고, 그 다음에 가압류까지 당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몰려 있으신 분이에요. 열일곱 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이것도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2억 9,900짜리가 보면 1억 4,600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보면 대지권이 우리가 20평, 전용 면적이 얼마? 25평. 이것도 110%나 120% 정도 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110%에서 120% 났다는 얘기는 아파트 진지가 20년 이상 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파트가. 그렇지만 대지 지분권은 많은 거죠. 자,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저 보면 여기 보면 채무자 점유돼 있고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아무도 것도 없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에서 등기부 등본으로 인수할 것도 없고 현황도 채무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할 거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입찰에 들어가신다면 가격만 정확하게 판단해서 입찰에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8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몇 페이지나 하면은 10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아파트인데, 이거는 자 보십시오. 여기는 대지권이 13평이고 전용 면적이 25평이죠. 이거는 용적률 200%를 그대로 다 차지한 아파트입니다. 4억 8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2억 3,9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도 보면 채무자 점유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소멸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 설정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으로도 인수하는 권리가 없고 현황도 채무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 권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명도 소송도 아니고 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인도 명령으로 해서 간단하게 명도도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격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19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에도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입니다. 이거는 아파트가 이것도 뭐면 14평, 대지가 14평, 건물이 25평. 이것도 용적률 200%짜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3억 5천이 1억 7천까지 떨어졌죠. 여기도 채무자 점유로 돼 있고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5개 고른 거는 왕초보들이 경매 한번 입문해보자. 낙찰을 못 받더라도 편안하게 한번 법원에 갔다 와보자. 이런 물건입니다.
권리 분석에 아무 문제가 없고 여러분이 인도받는데도 문제 없고 파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쟁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10명에서 20명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지르지 말고 너무 낮게 말고 현재 있는 가격을 거래 가격을 잘 생각해서 현재 있는 가격보다 10%에서 25% 정도 사이에 나라가 조금 더 마음에 들으니까 조금 더 높게 보자. 조금 더 해서 한 5%도 올리자. 아니면 좀 더 낮게 보자. 이렇게 가격만 결정하고 연습하는 마음으로 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권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언제 이러면 이거는 강제경매입니다. 수 번째 거 이게 강서구 화공대 강제경매죠. 5억 7천짜리가 3억 6천5백까지 떨어졌죠. 누구죠? 채무자 점유죠. 기준 권리가 여기 보면 1억 9천 얼마가 돼 있죠. 여기 보면 강제경매에서 현대카드가 지금 강제경매를 냈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 취하되게 되면 잔금을 안 내고 우리가 취하 동의서만 찍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팔기도 해야 되는 그러한 물건이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 권리 분석상 가장 기준 권리가 뭐죠? 제일 앞선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 없죠? 현황도 지금 보면 주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리 분석상에서 현황에 인수할 권리도 없고 등기부 등본상으로도 인수할 권리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경매 입문을 한 번도 낙찰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제일 편한 아파트부터 먼저 왔다 갔다 해보시고 중간에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동료들 중에서 또 이렇게 다른 걸 낙찰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처리했냐고 물어도 보시고 하면서 땅도 들어가고 지분 경매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제일 먼저가 이게 왕초보를 위한 아파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가 지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가 아까 토지 들어가고 농지연금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 순서가 공장인 겁니다. 그 정도라고 좀 높게끔 가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공장인 거고 공장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면 순서가 그런데 제가 추천한 건 거꾸로예요. 제일 어려운 것부터 좀 쉬운 걸로 한 거고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경매를 걷는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왕초보 아파트고 그 다음이 지분 경매고 그 다음에가 토지 용지연금 그 다음에 토지 아까 토지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제외한 땅만 나왔던 것에서 가격이 떨어졌던 건데 그거 제일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건강이 정년이라고 이 부동산 투자의 경매는 본인이 건강만 하면 90세가 돼도 경매는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니까 자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입찰에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